하겠다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핵무기를 테네시주의 오크리지로 옮기는 북핵 폐기 구상도 밝혔는데 미국의 비핵화 전략을 분석해봅니다. 드루킹 일장이 네이버뿐 아니라 다음과 네이트에서도 댓글 공작을 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공모 측에 암호가 걸려있는 USB 30여 개가 더 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빗길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에 부딪히며 달리는 차량을 한 시민이 자신의 차로 막아세워 대형 참사를 막았습니다. 다른 시민들과 힘을 합쳐 유리창을 깨고 의식 잃은 운전자를 구했습니다. 차 문을 열어서 일단 시동을 정지하는 걸로 먼저 조치를 취하셨고요. 정부가 집단 탈북 종업원들의 북송 가능성을 열어두자 탈북자들은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등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북한에 있다든가 아니면 또는 기자회견을 한다든가 그 어떤 일이 있으면 저희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이전합니다. 팔레스타인은 미 대사관 개관일을 분노의 날로 정하며 대규모 시위를 예고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 세계 핵 담판을 앞두고 미국이 북한의 핵 폐기를 전제로 무엇을 요구하고 또 무엇을 줄 것인가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담판으로 결론이 맺어지겠지만 미국의 생각들은 하나둘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관련 뉴스들을 몇 가지 묶어서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 지원 문제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분야와 방법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시해가며 대북 지원을 언급했습니다. 2차 대전 후 미국이 유럽을 지원한 마샬 플랜의 북한판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주민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경우 미국의 대규모 민간 투자가 허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동의했다면서 제재를 풀어 미국 자본이 북한에 투입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hat Chairman Kim will get from America is our finest. Our entrepreneurs, our risk takers, our capital providers. 폼페이오 장관은 특히 북한이 전력과 농업기술, 인프라 구축이 절박하다며 대북 투자의 구체적인 분야까지 거론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고기를 먹고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모든 것을 돕겠다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유럽 재건 계획인 마셜 플랜의 북한판 버전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Well, we'll ensure that your people have the opportunity for the greatness that I know Chairman Kim wants them to have. 북중 간 경제협력 논의도 눈에 띕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중간 단계의 경제 지원을 중국에 요청했고 시진핑 주석은 비핵화에 합의하면 단계적 지원이 가능하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고위급 인사들이 오늘 방중해 양국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렇게 당근을 제시했다면 볼턴 안보보좌관은 동시에 채찍을 꺼내들었습니다. 물론 북한이 여기에 응할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만 북한의 핵무기를 아예 미국으로 가져가서 해체하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생화학 무기까지 폐기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이어서 안영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에 보상하기 전에 PVID, 영구적 핵폐기가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핵폐기 이행은 핵무기를 폐기해 테네시주 오크리지로 가져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 제거도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비아나 카자흐스탄처럼 미국이 직접 나서서 핵물질과 핵무기를 폐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By demonstrating they've made a strategic decision to give up nuclear weapons, it would be possible to move quickly, as the Libya case demonstrates. 북한이 지금까지 생산한 핵물질은 1톤 정도로 추정됩니다. 핵탄두로 만들었다면 최대 60개입니다. 북한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면 3개월 내에 수송기로 이송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볼턴 보좌관은 생화학 무기까지 폐기해야 한다고 말해 북한의 반발과 미국 내 처리 문제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볼턴은 미북 정상회담에서 대북 보상 논의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경제 원조가 아닌 대북 제재를 해제해 정상국가가 될 기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안형영입니다. 볼턴 보좌관이 북한 핵 폐기 장소로 미국의 이 오크리지라는 구체적인 장소를 지목해서 언급한 건 역시 의미심장한 대목입니다. 오크리지는 미국 중남부 테네시주의 한가운데 위치한 인구 3만 명이 채 되지 않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러나 비밀의 도시라는 별명이 붙어 있고 핵의 요람이자 무덤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북한 핵무기 역시 여기서 최후를 맞게 될 것인지 전 세계가 다시 오크리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유진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는 1942년 2차 세계대전 도중 테네시 오크리지에서 핵무기 개발을 위한 맨해튼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인구 2만 9천여 명의 작은 도시가 핵무기의 요람이 된 겁니다. This is the immense plant which gave birth to the atomic bomb and brought the world to a new crossroad. 원자력 연구소를 위한 국립연구소가 설립됐고 우라늄 농축 공장에선 일본 히로시마 상공에서 터진 리틀보이를 제조했습니다. 핵무기 제조와 개발의 산실은 21세기 들어 핵을 폐기하고 해체하는 핵 무덤으로 바뀝니다. 1994년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사파이어 프로젝트에 따라 카자흐스탄에 고농축 우라늄이 이송됐고 2003년 리비아가 핵 개발을 포기하기로 약속하면서 이듬해 원심 분리기, 탄도미사일 유도 장치 등 핵심 장비 25톤도 오크리지로 왔습니다. Libya's nuclear weapons equipment is locked away in Oak Ridge, Tennessee. 리비아식 해법을 주장해온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북핵 폐기 장소로 오크리지를 언급하면서 원폭의 고향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미북 정상회담은 아직 한 달 가까이 남아있는데 싱가포르는 벌써 취재 열기가 뜨겁습니다. 저희 뉴스9도 지난 주말 싱가포르의 이채연 기자를 급파해서 현지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연 기자, 지난 주말에 북한 대사관의 분위기가 상당히 부드러워졌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오늘 다시 찾아가 보니까 어떻던가요? 네, 주말을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른 아침 북한 대사관에 가서 직원들과 만났지만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보안요원을 부르겠다며 저희를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혹시 준비하고 계신지. 돌아가 보십시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Security sir. Yeah, I've talked enough. 직원들은 이메일로 연락하고 인터뷰에 응한다는 답변을 받으면 그때 찾아오라고 말했습니다. 바쁘다며 일체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북한 대사관은 싱가포르 시내의 한 주상복합 건물에 새들어 있습니다. 사무실 한 칸에 대사를 포함해 직원 4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원래 싱가포르가 북한 외화벌이의 중심지일 때는 건물 한 채를 다 썼지만 2016년 대북 제재가 시작되면서 현재의 사무실로 옮겼습니다. 미국 대사관은 싱가포르 부촌인 네이피드 로드에 건축비만 320억 원 들여 지은 건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 역시 정상회담 발표 후 기자들의 청사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예, 앞서 보신 것처럼 미국의 생각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고 있는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에게 좀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많이 바쁘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 미국이 이제 경제 지원이라든지 핵 폐기의 구체적인 방법 이런 얘기들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지금 북한이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합의된 내용일까요? 아니면 뭐 미국의 일방적인 얘기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반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그 정도가 합의되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물질이나 핵무기를 미국으로 분해해서 반출할 수 있었다 정도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갔을 것입니다. 아, 그래요? 완전한 승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싱가포르라는 중립지역이라는 것은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답은 얻지 못했다. 이러는 과정에 폼페이오 장관은 경제 패키지라는 보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존 볼턴 보좌관은 계속해서 자기들의 비핵화 의지를 압박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종의 역할 분담을 이제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는데요. 자, 폼페이오 장관 발언 가운데 좀 구체적으로 한 대목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미국의 세금으로는 못하겠지만 미국 기업들이 북한에 진출해서 투자하는 거 도와주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사실은 세금으로는 못하겠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복잡한 함의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북한 경제를 회생시키는데 미국의 세금으로 하는 것은 국내 정치적으로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다. 예. 그런데 역으로 만약에 북한에 대한 제재만 해제해 준다고 하더라도요. 북한에 돈이 들어갈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은 뭐 민간 자본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기간 산업이나 이런 걸 투자를 해줄 수도 있고요. 또 북한은 미국의 제재, 국제 제재를 해제받으면은 IMF나 월드뱅크에서 또 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경제 회생은 비핵화만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에서 미국이 자기 국가 예산까지 쓸 필요는 없다. 미국이 국가 예산을 쓸 부분은 사실은 핵을 해체하는 비용 또는 그 핵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가는 반출하는 비용 이런 거는 과거 우크라이나 핵 협상에서 넌 루가 프로그램 그런 데에서 이미 가동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은 가능하지만 북한 경제를 회생시키는데 미국의 국가 예산이 들어갈 일은 없다. 그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북한으로서는 뭐 당장 좀 현금을 원한다라든지 직접적인 지원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직접적인 부분 미국한테 기대하는 부분도 있지만 과거의 협상에서도 그렇고 미국이 직접적으로 뭐 정부 예산을 통해서 현금을 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나 일본 정부, 국제금융기구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조금 전에 좀 뭐 그 말씀을 언급하셨는데 볼턴 보좌관이 오크리지로 가져가겠다는 얘기 이것도 지금 상당히 어쨌든 너무 앞서 나간 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핵을 반출해야 된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을 한 번에 다 가져나갈 것이냐 아니면 몇 단계 나누어서 반출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구체적인 협상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 다시 한번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라는 걸 강조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한 번에 다 빼나가면 북한이 협상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한 몇 단계를 나눠달라는 요구 사항을 한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 물밑 접촉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추정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최종적인 것을 얘기를 한 그런 셈이군요. 자, 물론 이제 핵무기 반출 요구에 북한이 응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그냥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보상을 뭐 요구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벌써 나오고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죠. 북한 입장에서는 일단 제재 해제를 확실히 받아가지고 경제 회생의 기반을 만들 것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에 대해서도 이 핵을 가능한 한 오래 가지고 있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단계를 조금 더 나누어서 미국의 그러한 보상이 충분히 된 이후에야 마지막 핵을 반출하는 그러한 접근을 할 것인데 이 제재 해제 시점과 북한이 핵물질이나 핵탄두를 가지고 있는 시점의 선후 관계가 앞으로 비핵화 과정을 누가 주도할 것인가를 좌우하는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양쪽이 다 웃고는 있지만 물밑에서는 힘겨루기가 굉장히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봐야 되겠군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계속 압박을 하면서도 당근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경수 의원 연루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드루킹의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이 특별검사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여야가 드루킹 사건 특별검사 법안과 추가 경정 예산안을 오는 18일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국회가 파행 42일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정수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댓글 공작 특검 법안 본회의에 상정하라. 상정하라, 상정하라, 상정하라. 국회는 하루 종일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출입문을 가로막고 연자 농성을 벌였고 민주당 의원들은 일찌감치 본회의장의 입장에 의원 사직안 표결을 준비했습니다. 또 많은 민생 법안들이 지금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저희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원내대표단은 물밑 협상을 이어갔고 오후 늦게서야 특검과 추경을 오는 18일에 동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금요일 날 특검과 추경을 동시에 처리하는 걸로 하고 큰
타협을 이뤄냈습니다. 특검 법안에서 김경수 의원의 이름을 뺐지만 드루킹 수사 도중 인지사건으로 대상을 넓힐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검 선임은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을 선택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최종 낙점하는 방식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 선임 절차에만 최대 14일이 걸려 특검 수사는 지방선거 이후에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국회는 파행 42일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가까운 길을 버리고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처리하지 못한 숙제가 참으로 많다는 사실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의 사직 안건도 처리됐습니다. 이로써 오는 6월 13일에는 12곳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드루킹 댓글 조작 수사를 네이버에서 다음과 네이트로도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TV조선을 비롯한 언론들이 다른 포털 사이트에서도 조작 정황이 있다고 보도한 지 일주일이 넘어서야 경찰이 뒤늦게 자료 확보에 나선 셈이어서 이번에도 늑장 수사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보도에 이유경 기자입니다. 경찰이 다음과 네이트를 압수수색한 건 지난주 중반입니다. 드루킹 일당이 댓글 작업을 한 정황이 있는 기사 9만여 건 가운데 네이버뿐 아니라 다음과 네이트 기사가 포함된 사실을 수사팀이 확인한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과 네이트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뉴스 댓글과 공감, 비공감 기록에 대한 자료 보전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다만 다음과 네이트에 해당 기사가 몇 건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댓글 삭제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드루킹 일당이 다음과 네이트 등에서도 댓글 조작을 했을 것이라는 정황은 이미 이달 초부터 제기됐습니다. 결국 경공모 회원들이 증거인멸에 나설 시간을 경찰이 스스로 벌어준 셈이 됐습니다. 포털 3사로 수사 범위가 확대되면서 드루킹의 댓글 조작 규모에 대한 의혹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경공모 공무원 20여 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경공모 집단의 실체 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이들의 댓글 조작 가담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드루킹은 지난주 2차례 이뤄진 체포조사에서 인사청탁 진행 상황 파악 등을 위해 김경수 의원 보좌관에게 500만 원을 주라고 지시했다고 시인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경찰은 드루킹 조직의 활동 내역이 담긴 USB가 수십 개 더 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이 USB는 경공모의 핵심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왜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확보에 나서지 않았는지 역시 의문입니다. 이 소식은 홍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이달 초 경공모 회원 촛보로부터 확보한 USB엔 핵심 증거들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2016년 10월부터 댓글 활동 기사 URL 9만 개가 나왔습니다. 김경수 의원이 느릅나무 사무실에 처음 방문한 시기도 2016년 가을입니다. USB엔 경공모의 김경수 의원 후원 기록도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3월 경찰이 느릅나무 출판사 압수수색에 나서자 드루킹 일당은 USB를 황급히 변기에 내려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USB를 30여 명의 경공모 핵심 회원들이 함께 보유하고 있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드루킹이 매크로 작동 허가증과 같은 USB를 핵심 회원들에게 나눠줬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 경공모 회원들은 경찰 협조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USB에서 나온 김경수 의원 후원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80%가 개인들이 5에서 10만 원씩 김 의원 후원에 직접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아직 위법 사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드루킹이 경공모 회원들에게 후원을 강요했거나 돈을 일부라도 모아 전달했는지 여부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홍용재입니다. 네, 고속도로에서 일부러 사고를 낸 한 시민이 오히려 세차를 무료로 받게 됐습니다. 의식을 잃은 한 운전자를 살리고 대형 참사도 막은 착한 교통사고였기 때문인데요. 그 사연을 강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자동차가 갑자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습니다.
중앙 분리대를 긁으며 계속 달립니다. 이때 승용차 한 대가 앞을 가로막습니다. 일부러 부딪히며 속도를 줄여 차를 세웁니다. 달려온 운전자가 자동차 안을 살피더니 망치로 유리창을 깨고 운전자를 구합니다. 조수석 창문을 깨고 차 문을 열어서 일단 시동을 정지하는 걸로 먼저 조치를 취하셨고요. 지난 12일 오전 11시 30분쯤 시흥 평택고속도로 조아마이씨 근처에서 호란도 승용차를 몰던 54살 A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었습니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며 1.5km를 이동하던 차량은 다른 차량의 도움을 받아 이곳에서 멈춰섰습니다. 46살 한모 씨가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지나던 다른 운전자 10여 명도 2차 사고를 막으며 한 씨를 도왔습니다. 지병과 과로로 쓰러졌던 A 씨는 건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이제 정식으로 안 하고 이제 그래서 끝내는 걸로 세차장이든 감사장이든 저희가 수여할 계획이 있어요. 현대자동차는 자동차가 부서진 한 씨에게 새 차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운행하는 무인 궤도 관람차가 잇따라 추돌해서 탑승객 25명이 다쳤습니다. 관제사가 운행 시스템을 잘못 설정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 관광용 무인 궤도 차량이 실내에 가득합니다. 철로는 텅 비었습니다. 사고가 나면서 운행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어제 낮 12시 30분쯤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무인 궤도차가 앞차를 2차례 추돌했습니다. 낮 1시 15분쯤엔 또 다른 차량 2대도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객 55살 김모 씨 등 25명이 다쳤습니다. 궤도차 운행을 맡은 직원이 자동에서 수동으로 바꾸다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손님도 많고 하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 그 생각에 앞에 있는 차 미리 이쪽 확인을 잘 못하고 밀다가 앞에 있는 차가 있는 그 조작 미스로 인해 가지고 생긴 인재라고. 경찰 조사 결과 관제사가 수동 조작 과정에서 위치값을 잘못 입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는 도중에 또 한 번 충돌하고 그 과실 부분이 있으니까 더 명확히 확보해서. 경찰은 과실이 확인되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순천시는 무인 궤도 차량 운행을 잠정 중단하고 도로교통안전공단에 임시검사를 의뢰했습니다. TV조선 오선열입니다. 한국계 할리우드 배우 스티븐 연이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우길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우길기가 들어있는 사진에 좋아요를 누른 건데요. 유명인들의 이런 우길기 논란은 잊을만 하면 불거집니다. 반복되는 이유가 뭔지 포커스에서 짚어봤습니다. 붉은 원주위로 햇살이 퍼져나가는 모양을 형상화한 우길기. 2차 세계대전 일본 육군과 해군이 군기로 사용하면서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 됐습니다. 우길기 문양의 셔츠를 입고 있는 한 소년의 사진. 한국계 헐리우드 배우 스티븐 연이 지인이 올린 이 사진에 공감을 표시한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부랴부랴 한글과 영어로 된 사과문을 올렸지만 영어 사과문에 SNS 소통 방식의 문제였다는 변명이 담기면서 또다시 사과문을 올려야 했습니다. 과거 한 미국 드라마에 우길기 문양의 벨트를 차고 나왔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며 비난은 더 커졌습니다. 연예인들의 우길기 논란, 처음은 아닙니다. 소녀시대 티파니는 SNS에 우길기가 들어간 문구를 올려 여론의 포화를 맞았습니다. 하필 광복절에 말이죠. 빅뱅의 탑, 개그맨 정찬우, 걸스데이 해리도 우길기 옷을 입었다 문매를 맞았습니다. 모두 잘 몰랐다며 고개를 숙였는데 과연 이들만의 문제일까요? Do you recognize this flag? Wow. Unfortunately not. I would say Japan, but Is this the first time you see this flag? yeah, I think so, yeah. 반면 또 다른 전범기인 독일의 갈고리 십자가 문양.
나치당 깃발은 잘 알고 있습니다. It's a Nazi Germany. Nazi flag, yeah. I don't know. I was taught nothing about Japan, just Europe. 독일은 전후 나치 문양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자위대까지 버젓이 우길기를 사용합니다. 국가대표 유니폼에 쓰이기도 하고 응원단도 거리낌 없이 우길기를 흔듭니다. 일본 만화와 게임, 각종 제품 디자인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면서 외국인은 물론 우리 국민들조차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아권에서 어떤 이런 글로벌적인 말 그대로 법적인 제재를 우리가 좀 만들어낸다면 오히려 세계인들에게 우길기의 잘못된 점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19대 국회 때 국내에서만이라도 우길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도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한국계 헐리우드 배우가 다시 촉발시킨 우길기 논란. 분노도 좋지만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네, 터키 공항에서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가 다른 여객기와 부딪히는 아찔한 사고가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승객 200여 명의 발이 한참 동안 묶였습니다. 지선훈 기자입니다. 여객기 한 대가 서서히 앞으로 가더니 오른쪽에 서 있는 다른 여객기를 치고 지나갑니다. 멈춰있던 여객기는 꼬리 날개가 90도로 꺾였습니다. 우리 시간 어젯밤 11시 반쯤 터키 이스탄불 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터키항공 여객기와 날갯길이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터키항공 여객기의 꼬리 날개에서 불이 났지만 곧바로 진화됐습니다. 아시아나 여객기에 타고 있던 승객 222명과 승무원 16명은 무사했습니다. 대체 항공편을 투입해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으로는 조종사 부주의에 우선 무게가 실립니다. 지상을 이동할 때는 앞과 옆을 확인하게 돼 있지만 아시아나 여객기는 멈춰있던 여객기를 보지 못한 듯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조사를 더 해봐야 알겠지만 추정될 수 있는 것은 조종사가 주행 택시 중에 장애물의 경계를 소홀히 한 점이 있지 않을까. 터키항공 여객기의 위치도 의문입니다. 사고 당시 여객기는 게이트로 가던 도중 무슨 이유에서인지 중간에 멈춰섰습니다. 지상 안내자가 없었거나 게이트를 잘못 찾아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들을 터키 현지에 급파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담뱃갑에 부착되는 경고 그림이 더 강력해집니다. 또 관련형 전자담배에도 경고 그림이 붙게 됩니다. 물론 업계는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담배 케이스나 스티커로 이 경고 그림을 가리는 꼼수도 여전해서 실효성에는 아직도 물음표가 남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시중에서 판매 중인 관련형 전자담배 담뱃갑입니다. 이렇게 주사기 그림이 그려져 있고 니코틴 중독에 관해 간략한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12월부터는 압류발을 상징하는 이런 경고 그림이 부착됩니다. 관련형 전자담배에 경고 그림을 넣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중독 유발 가능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보건당국은 전자담배에도 발암물질이 들어있는데 덜 해로운 것으로 오인되고 있다며 도입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업계는 일반 담배보다 유해 성분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도 같은 수준의 경고 그림을 적용하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자담배의 유해성 조사 결과는 엇갈립니다. 영국 공중보건국은 관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유해성이 무려 95%나 낮다고 명시하지만 스위스 베른대학교 연구팀은 일반 담배의 최대 82%에 달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설명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일반 담배의 경우 지난 2년간 사용해 내성이 생긴 경고 그림을 교체하기로 하고 이렇게 새 경고 그림 11종을 공개했습니다. 아울러 경고 그림의 표기 면적을 현행 담뱃갑의 30%에서 더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새 경고 그림과 문구는 행정 예고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TV조선 김지아입니다. 네.
한국 GM이 급한 불만 껐지 여전히 산 넘어 산입니다. 무너진 영업망도 복구해야 하고 소비자 신뢰도 되찾아야 하는데 이 갈 길의 방향을 제시하려던 간담회가 비정규직 노조원들의 기습 시위로 취소됐습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쉐보레 대리점. 최근 고객이 거의 찾지 않습니다. 또 다른 쉐보레 대리점은 최근 영업을 포기했습니다. 이 대리점은 판매 부진이 이어지자 지난달 말 25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철수설이 불거져 나온 이후 영업사원의 절반은 퇴사했고 22곳의 대리점은 폐업했습니다. 이렇게 망가진 영업망을 복원하고 신차를 새로 들여오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하는 자리를 오늘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무산됐습니다.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간담회 자리를 점거했기 때문입니다. 이들과의 마찰을 우려해 사측이 취소했습니다. 안전 문제 때문에 같이 진행하기 어렵겠다라고 최종 판단을 내렸고요. 영업망 복원이 절실한 판국에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대신 노사가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한국 GM이 신뢰를 회복해 완전히 정상화하기까지는 산 넘어 산이라는 지적입니다. 한국 GM 정상화에는 혈세도 8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탈북 외교관 태영호 전 북한 공사는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결국 협상이 잘 되더라도 북한은 비핵화로 포장된 핵 보유국의 길로 갈 것이며 완전한 북핵 폐기는 김정은 정권이 붕괴된 뒤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떤 일에서도 북한은 이제 이 참과 방피밖에 없어요. 이걸 내려놓는 일은 없을 것이다. 태영호 전 주영 북한 공사의 북한 핵 폐기 불가능론의 근거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말입니다. 평화수호의 강력한 보복을 갖추기 위하여 가장 수는 높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가지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정 공사는 완전한 핵 폐기, 즉 CVID를 위한 북한 강제 사찰은 김정은 정권이 붕괴한 뒤에나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북한은 핵 위험 대폭 감소, SVID로 갈 것이며 이는 비핵화로 포장된 핵 보유국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김정은이가 아버지가 다른 거는 지금 여러분 다 보셨지만 상당히 쇼맨십도 잘하죠. 사람의 시야에서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데 상당히 능한 사람이라고. 태정 공사는 한국은 핵 있는 북한과의 공전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2년 전 탈북한 태전 공사는 베일에 쌓인 북한 최고 컨트롤 타워인 3층 서기실을 소개하는 회고록을 출간했습니다. 태전 공사는 회고록에서 2000년 남북 정상회담 후 서울 답방이 거론되자 김대중 전 대통령은 아직도 내가 서울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한 김정일의 발언도 전했습니다. TV조선 조혁현입니다. 지난 2016년 있었던 중국 북한 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과 관련해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원장과 통일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탈북 종업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라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차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고발장을 들고 서울중앙지검에 나타났습니다. 접사로 가겠습니다. 이들은 이병우 전 국정원장과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2016년 4월 북한 식당 여종업원 12명 집단 탈북이 국정원과 통일부 기획으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민변은 고발장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여종업원을 강제로 유인해 납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좀 더 증거가 명확해질 때 전 대통령과 그 비서실장에 대한 고발이 추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 기독교 단체는 청와대에서 집회를 열고 국정원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반일륜 범죄, 정부는 공식 사과하라. 국정원을 반인권 반인륜 범죄 집단이라고 비난하며 탈북 여종업원을 북한에 돌려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12명의 종업원을 북으로 고향으로 돌려보내 주었으면 합니다. 기자회견 도중엔 이들 주장을 비난하는 한 시민이 난입해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이번 기획 탈북 논란을 둘러싼 찬반 청원글이 수십여 건 올라왔습니다. TV조선 차순호입니다. 자, 이렇게 기획 탈북설까지 불거져 나오면서 북한을 떠나온 3만여 명의 탈북인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동영상이나 SNS를 통해서 혹시 자신이 북한에서 기자회견을 하더라도 이건 스스로의 뜻이 아닌 타의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를 남기고자 한다는 탈북인들도 늘고 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자 김태희 씨가 최근 SNS에 올린 영상입니다. 만약 북한에 보내져서 기자회견을 한다면 자신의 뜻이 아니니 구출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제가 북한에 있다든가 아니면 또는 기자회견을 한다든가 그 어떤 일이 있으면 저희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김 씨는 1997년 처음 탈북해 세 차례 북송 끝에 10년 만에 입국한 탈북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신변을 보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만약을 대비해서 그렇게 동영상을 올렸죠. SNS에서는 김 씨와 비슷한 주장을 하는 탈북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탈북 종업원들의 북송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송 내용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북한 대외 매체는 탈북자를 통일이 되면 가장 먼저 심판할 역적배라고 지목했습니다. 온갖 악행을 일삼는 이런 인간 쓰레기들을 하루빨리 역사의 오물통으로 쓸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아무 때나 마음대로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부는 오는 8월 이뤄질 이산가족 상봉 때 종업원들을 송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TV조선 김동윤입니다. 예, 지금 스튜디오에는 한국에 온 뒤에 웹툰 작가로 활동 중인 탈북자 최성국 씨가 나와 있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요즘 뭐 굉장히 불안해들 하신다는데 본인이 북한으로 가게 되면 구출 운동을 꼭 좀 벌여달라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아, 예. 예, 이런 뭐 글을 올리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까? 아니, 청와대에서 예. 진전되는 대로 대답해 주겠다 하니까 이게 예. 자유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섭고 두렵고 아 뭐지 그러면 탈북한 사람도 북송시킬 수 있다는 건가? 아, 실제로 지금 탈북하신 분들을 우리 정부에서 북송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군요. 예, 실제 그 분들하고 연락도 닿았어요. 그분들이라고 하는 그 TV로 나왔던 탈북 여정업원들 분 제가 직접 닿은 건 아니에요. 예. 연락 닿았는데 그분들은 그 앞뒤 다 잘라가지고 편집한 거다. 우리가 왜 북한 가겠다고 하겠냐. 예.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 부모들이 그래도 가족이 좀 홀하지 않겠냐 뭐 이런 말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돈을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그렇다고 해요. 자기네는 북한 갈 생각은 없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진전되는 대로 대답을 주겠다. 그리고 언젠가 또 총리님께서 청문회 때 북송시키겠냐 하는 질문에 정상적인 국가라면 그럴 일이 절대 없습니다 하고 말씀을 확실하게 딱 잘라 말해야 그게 제 생각에는 그게 정상인데 여기서 말씀드릴 게 뭐 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섭죠, 많이.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탈북자 사회에서는 북송 문제가 논의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그죠. 하시는군요. 자,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요. 실제로 자유의사로 오신 분들이 아니라면 뭐 아까 저 해외 식당 종업원 같은 경우에 진상조사를 해서 돌려보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저희가 국정원 조사를 다 받아봤단 말이에요. 본인의 자유의사가 아니면 올 수가 없어요, 여기에. 해외에서 이미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건가요? 예, 해외에서 들어왔다고 해도 그냥 본인이 가겠다고 하면 보내줘요, 무조건. 그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본인의 자유의사가 분명하고요. 1년, 2년 살다 보면 사람이니까 이렇게 좀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목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분들도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가족이
이렇게 하면 내 가족이 편해지지 않냐. 이런 식으로 또 생각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또 그 통화하신 분이 그랬대요. 네가 조용히 있는 게 가족이 더 편한 거다. 네 가족 하나도 안 죽고 지금 그대로 있으니까 네가 이렇게 소문났기 때문에 네 가족이 안전하게 있으니까 이제는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도 얘기할 정도로. 그리고 일단 정확한 거는 본인의 의사가 정확하지 않으면 여기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탈북 종업원들이 올 때에도 6명은 북한으로 갔단 말이에요. 원래 그분들도 오게 돼 있었는데 오던 중에 2명은 중국에서 그 불법으로 영업을 하다 보니까 그 북한 그 식당 종업원들이 다 불법으로 영업을 했단 말이에요. 사업자는 중국인이고. 그러니까 영업을 하다 보니까 2명은 유인자로 거기에 있었고 2명은 오다가 지배인하고 뭐 다퉈가지고 야 너네 가갔으면 가라. 그러니까 가갔다가 집 맡기는 걸 수화물 맡기는 걸 찾아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면 그 당시에 이미 자유의사가 다 반영이 됐는데 최근 뭐 한 방송에서 자유의사가 아닌 분들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인터뷰 보도가 나갔잖아요. 근데 왜 그분들은 그 앞뒤 다 잘랐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그 인터뷰의 보도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간접적으로 들으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저 경험으로도 본인이 의사가 정확치 않으면 내가 여기 한국에서 안 살겠습니다 하면 보냅니다 무조건. 한국 국민이 되기 전에 무조건 보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뭐 마지막으로 좀 짧게 한 말씀만 좀 정리해서 말씀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북한 방송에서 뭐 탈북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험한 말로 비난하는 보도도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정상회담에서 탈북자라는 표현을 쓴 걸 두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뭐 과거와 좀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는가 이런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적지 않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뭐 좋게 생각하시는 분,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북한하고 계속 연락을 하고 통화를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분석해 보면 그거는 그냥 전략일 뿐이에요. 지금도 역시 아이들인데 태어나자마자 김정은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인생 선택하고 이동의 자유, 뭐 알 권리, 표현의 자유 다 탄압하고 한국 영화 보면 다 탄압하고 변함이 없어요. 뭐 그거 가지고 탈북자들 걱정해 준다. 오히려 탈북자들 거기에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 찾아서 처벌하고 하는데 그게 앞뒤가 맞죠. 하여튼 우리 정부에서 좀 탈북자분들이 3만 명이 넘는데 좀 안심할 수 있는 이런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확실하게 답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탈북 웹툰 작가 최성국 씨 얘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었는데요. 서울대 측이 연구 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표절 판정은 아니지만 교육 수장으로서 자격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윤혜영 기자입니다. 김상곤 부총리의 석사 논문에서 표절 의혹을 받는 곳은 136곳입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논문을 조사한 결과 연구 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렸습니다. 논문 작성 당시 인용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판정으로 표절을 가리키는 연구 부정 행위와는 다르지만 서울대 연구윤리지침의 연구 결과 철회 사유에 해당합니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청문회 때는 관행이라고 밝혔습니다. 1982년 무렵에 경영학 논문을 쓰는 기준과 관행에 부합하게 했고요. 포괄적인 인용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는 김 부총리와 같은 해 석사 논문을 쓴 현직 교수를 참고인 조사한 결과 이 같은 해명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당시에도 타인의 주장이나 논문을 가져다 쓸 때는 적절하게 인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겁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연구윤리를 관리감독하는 교육부 수장이 표절왕 별명을 갖고 있다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 측은 부정행위가 아닌 부적절 행위라며 사퇴 없이 유감 입장만 표명했습니다. TV조선 윤혜웅입니다. 제주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한 남성이 원희룡 예비 후보에게 계란을 던지고 폭행했습니다. 이 남성은 흉기로 자해까지 했습니다. 김미성 기자입니다.
제주도지사 후보 토론회. 맨 앞줄에 앉아있던 남성이 갑자기 단상 위로 뛰어오릅니다. 오른쪽 주머니에서 계란을 꺼내 원 예비 후보에 던지고 팔을 들어 얼굴을 2차례 내리쳤습니다. 흉기도 꺼냈습니다. 3초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원 예비 후보는 토론자석에 앉아 자리를 피하지 못해 다른 후보와 관계자가 남성을 지지했습니다. 남성은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의 김경배 부위원장으로 지난해에는 42일 동안 단식을 했습니다. 폭행 후에는 흉기로 자해를 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원 후보 역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흉기를 소지한 이유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선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남경필 한국당 후보가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 후보의 방송 토론은 무산됐고 과거 음성 파일을 두고 장외 설전도 벌였습니다. 김승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경기 기자협회가 주관하는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토론회는 당초 내일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질문지 가운데 상당수가 편향돼 불공정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기자협회는 해경궁 김 씨 등 후보별 개별 질문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협회 소속 9개 언론사로부터 취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자신을 뽐내고 좋은 질문만 받기를 원하냐고 비판했습니다. 남경필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욕설이 담긴 과거 음성 파일을 계속 공격했습니다. 남 후보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그분들의 가슴 아픈 가족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인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SNS로 대응했습니다. 폭언에 대해서는 형님의 시정관여 막은 게 갈등의 원인이었으며 어머니에 대한 폐륜과 폭언을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욕설에 대해서는 이유를 막론하고 사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네거티브와 동조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하겠다며 이번 주말까지 허위 비방글을 삭제하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예, 오늘 미국 대사관이 이전하는 예루살렘은 유대교와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 세 종교의 성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 수도라고 주장하며 분쟁이 그치질 않고 있는 지역이죠. 지난 1948년 유엔은 예루살렘을 분할해서 양측의 영유권을 인정했지만 이스라엘은 1967년 중동전을 치르면서 동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수도로 지정했습니다. 이런 복잡한 속사정을 가진 예루살렘으로 미 대사관이 이전하는 것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슬람 국가들은 여기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중동 지역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발표로 팔레스타인 주민 28명이 숨졌고 10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이미지 기자입니다. 수백 명의 이스라엘인들이 춤을 추며 환호합니다. 거리 곳곳에 미국과 이스라엘 국기가 펄럭이고 트럼프가 이스라엘을 위대하게 만든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0시 대사관 개관식에 트럼프 맏딸인 이방카와 사위 쿠슈너가 참석하는 가운데 앞서 전야제에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President Trump is making history. We are deeply grateful and our people will be eternally grateful for his bold decision.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아랍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요르단, 시리아, 터키 등 이슬람 전역에서 시위가 들끓는 상황. 14일을 분노의 날로 정하고 강경 시위를 벌일 예정이어서 무력 충돌이 우려됩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는 100만 명의 순교자를 보낼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중동의 화약고 예루살렘에 또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중국이 첫 자국산 항공모함의 시범 운항을 실시했습니다. 중국은 2050년 미국을 넘어서 세계 최강국이 되겠다는 이른바 중국몽 실현을 위해서 항공모함 건조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중국이 독자 건조한 항공모함 001 A함이 닻을 올리고 바다로 진출합니다. 지난해 4월 진수식 이후 1년여 만에 시운항. 001 A함은 길이 315m, 너비 75m, 배수량은 6만 5천 톤급으로 디젤 추진 항모입니다. 최신의 전투기 젠15 40대를 탑재할 수 있으며 이지스 구축함과 미사일 호위함, 공격형 잠수함 등을 전단으로 거느립니다. 중국은 기존 소련제 항모인 랴오닝함보다 성능을 높여 세계적인 수준으로 만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我们国家靠整个社会的配套，整个国家工业体系的配套能力，就充分在航母上体现。 중국은 중형 항모인 랴오닝함과 001 A함에 이어 8만 톤급 이상 대형 항모 2척을 상하이에서 건조 중인 상황. 중국이 2028년까지 항모 4척을 갖추고 장기적으로는 핵 추진 항모 포함 6척 이상을 보유해 핵 항모 11척인 미국에 맞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50년 세계 최강국으로 우뚝 서겠다는 중국의 군사 굴기가 서서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중국이 이달 말 러시아판 사드로 불리는 최첨단 방공미사일 체계인 S-400을 실전 배치할 예정이어서 주변국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동원 기자와 함께 이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예. S-400이 어떤 무기이길래 주변국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S-400은 한마디로 사드와 유사한 시스템입니다. 예. 저고도로 비행하는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그리고 군용기 등을 모두 요격할 수 있는 최첨단 방공 시스템입니다. 레이더 최대 탐지 거리가 최대 700km인데요. 중국이 만일 S-400을 대만과 인접한 푸젠성에 배치를 한다면 대만 공군의 모든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실제 러시아는 시리아 내전에 군사 개입을 하면서 S-400 포대를 배치해서 20기 가까운 미사일을 요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탐지 거리가 700km라고 하면 이 푸젠성이 아니라 산둥반도 같은데 이걸 배치하면 그야말로 한반도가 뭐 거의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가겠군요. 예, 맞습니다. 중국이 이번에 러시아로부터 들여오는 S-400은 1개 연대분입니다. 중국의 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러시아에서 S-400 미사일 부대를 운영하는 경우를 살펴보면요. 2개 대대가 1개의 연대를 구성하고 있고요. 1개 대대는 2개의 포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즉 최소 4개 포대 그리고 이동식 발사대 16대가 투입되는 겁니다. 때문에 일부는 대만과 인접한 푸젠성 연안 지역에 그리고 나머지는 산둥 반도 등에 배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만약에 S-400을 산둥 반도에 이제 위치를 시킨다면 중국 서해 연안에서 설치하게 되면 한국군과 주한 미군의 움직임을 훤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S-400은 우리 공군과 미군의 주요 전투기를 격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한반도 유사시에 아군 전투기들의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그렇겠군요. 중국이 우리가 북한 핵 때문에 들여온 사드를 그렇게 오랫동안 문제 삼더니 이건 뭐 그야말로 내로남불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걸 배치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그동안 추진해온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중국 해안에서 일정 범위 내에 미군 전력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데요. 대한해역과 서해 하늘을 사실상 중국의 손아귀에 넣고 미국과 타국 군용기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러시아 월드컵에 나설 축구대표팀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이승우가 깜짝 발탁됐고 특혜 논란이 일었던 이청용도 포함됐습니다. 박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태용 감독의 호명을 받은 선수는 모두 28명. 김민재, 염기훈 등 주축 선수들의 부상 때문에 최종 명단 23명에다 5명을 추가로 발탁했습니다. 선발을 놓고 논란이 일었던 잉글랜드 프로축구 크리스탈 팰리스의 이청용도 신태용 감독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올 시즌 10경기 출전에 그칠 정도로 경기 감각이 떨어져 있는 상태지만 2번의 월드컵 출전 경험과 높은 전술 이해도 면에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느 전술을 만들었을 때 꼭 필요한 선수다고 제가 많은 판단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깜짝 발탁도 있었습니다. 빠른 몸놀림과 돌파력이 장점인 이탈리아 베로나 소속의 이승우가 유망주라는 꼬리표를 떼고 처음으로 성인 대표팀에 포함됐습니다. 상대 선수들이 신체적 조건이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유수가 민첩하게 움직이면 상대를 교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제 모양. 손흥민, 권창훈, 황희찬 등 유럽 무대에서 활약 중인 공격수들도 나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표팀의 공식 소집일은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28일 온두라스와의 평가전에 이어 다음 달 1일 보스니아와의 평가전을 치른 뒤 공식 출정식을 거행합니다. 최종 명단 23명도 이때 공개됩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예, 이 화면에 보시는 콘라드 로렌츠는 1973년 노벨상을 받은 오스트리아의 동물 행동학자입니다. 그는 평생 온갖 동물을 키우면서 관찰했는데 어느 날 알을 깨고 나온 회색 기러기 새끼가 자신을 보더니 졸졸 따라다니는 거였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본 대상을 엄밀하고 머릿속에 새기는 걸 각인 효과라고 합니다. 일생에서 부모와 가족 다음으로 깊이 각인되는 사람이 선생님일 겁니다. 가정을 벗어나서 처음으로 만나는 세상, 학교에서 가장 처음 만나는 사람이니까요. 저도 그랬습니다만 선생님은 화장실에도 안 가는 분들인 줄 안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병아리 같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만큼 행복한 일도 드물 겁니다. 시인 김용택은 고향 임실의 초등학교에서 38년 동안이나 교편을 잡았는데 1982년 스승의 날에 6,000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반아이 6이 1,000원씩 모은 그 돈으로 시인은 학급 책을 샀습니다. 그게 평생 유일하게 받은 스승의 날 선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우스개 삼아서 뇌물은 김장철에 많이 받아 먹었다고 했습니다. 학부모들이 김치를 담가와서 겨우내 먹곤 했다는 겁니다. 그에겐 행복한 기억이지만 요즘 같으면 어쩌면 김영란법 위반이 될지도 모를 일이죠. 내일이 스승의 날인데 우리는 오늘 또 고민에 빠졌습니다. 카네이션도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달아주는 것만 허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내일 휴업을 하는 학교들도 있고 이럴 바엔 스승의 날을 없애자는 말도 나옵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말은 이미 고전 속에 옛말이 된 지 오래입니다. 내일 학교가 휴업을 하면 그 시간에 아이들은 학원으로 몰려갈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아이들이 따르고 기대는 각인 대상은 선생님들일 겁니다. 교단의 권위가 무너졌다는 탄식이 나온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우리에게 세상을 처음 보게 해준 거울, 스승이라는 이름은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변치 않을 겁니다. 5월 14일 앵커의 시선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네, 기온이 오르면서 미세먼지 농도도 함께 오릅니다. 현재 곳곳에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 오전까지도 전국의 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보여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셔야겠습니다. 그래도 오후부터는 대기가 확산되면서 점차 먼지가 흩어지겠습니다. 내일 낮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릅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 28도, 강릉과 대구는 31도까지 올라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특히 햇볕으로 인해 자외선까지 매우 강할 것으로 보여서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밤사이 제주에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 강릉 20도, 울산 15도 등 오늘보다 높겠고요. 낮 동안에는 전국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한풀 꺾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월요일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만의 시크를 표현하고 싶다면 디파인 레디언트 시크로 강렬하고 엣지 있어 보이는 눈빛. Attivo Deepfine Radiant Chic. Ricotta pronta! 리코타, 시, 리코타. 생생한 이탈리아의 맛이 돌아왔다.
매콤한 치킨에 부드러운 치즈, 리코타 치즈 상하이 버거. 모두가 기다려온 맥도날드 세계의 맛.